오늘의 학습 목표와 주요 학습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갈등 관리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와 팀원과의 갈등 관리에 대해 알고 공동 창업자들 간과 퇴직자와의 갈등 관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갈등 관리란 무엇이고 리더와 팀원과의 갈등 관리, 공동 창업자들 간의 갈등 관리, 퇴직자와의 갈등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좀 더 심화 학습을 통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업기업에서 흔히 겪는 갈등들과 어떻게 이걸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창업자들 흔히 발생하는 갈등들에는 첫째, 리더와 팀원들의 갈등, 또 두 번째는 공동 창업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스타트업 실패 원인들 중에는 공동 창업자들 간의 갈등이 한 65% 차지하더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자료도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1, 2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주면 좋겠지만 퇴직이 임박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체 인력의 업무 인수인계, 또 간혹 이제 퇴직금과 연차수당, 이런 것들의 갈등 관계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대비책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초기 참여자와 중간 참여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참여자들은 스타트업 시기의 어려움을 중간 참여자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묘한 감정적 갈등이 상존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창업 초기 참여자와 중간 참여자들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대표이사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갈등 등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팀원들 간의 갈등에는 스타트업, 창업 기업이 아무리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친한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회사는 근무 규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 또 무단결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할 건가, 그런 규율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무단결근자가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기업의 분위기를 흐트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나 무단결근자들에 대한 어떤 처리, 또 징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팀원들 간에 합의된 규칙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와 회사를 구분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창업하고 대학교 선후배들과 창업하는 경우가 초기에 대부분인데, 이 5명 이내의 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위아래가 구분이 안 되는 동아리처럼 기업 운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업 기업의 인원이 10명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조직 구성원들 간의 책임과 권한,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는 기업적 조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과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는 경험자들, 기업의 인원이 10명이 넘었으면 좀 영입할 필요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의 구조, 또 권한 분산, 이런 것들을 좀 조직 형태에 불어넣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업과 창업을 겸업할 때 동시에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대학생 창업자들이 겪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 기업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실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운영이라고 하는 게 헌신적인 몰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하듯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학점을 신청해놓고 학교 내 보육센터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기업을 일을 하려고 하는 오산입니다. 소위 사실 창업기업이라는 건 목숨 걸고 이렇게 달려들어도 과연 이 성공이 보장이 되는 건가 하는 그 의구심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하기로 마음먹은 경우에는요, 최소 1년간은 휴학하게 됩니다. 만약에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게 되면요, 책임감 없어집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몰입하는 다른 팀원들이 화를 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죠. 그래서 창업기업의 CEO는 팀원들에게 최소 1년의 휴학을 하도록 하는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때 부모님들에게 창업 휴학에 대해서 반드시 허락을 받는 그거를 확인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들의 휴학한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아르바이트 한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창업팀에 합류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거짓말이 타로났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창업기업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핵심 팀원이다, 그런 경우에는 창업 휴학에 대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이거 받았는지에 대한 사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동 창업자들 간의 갈등 관리입니다. 창업팀을 구성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는요, 창업팀원들, 공동 창업자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창업팀이 또 이렇게 와해가 되는, 그래서 창업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만두는 팀원이 만약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정말 치명적이죠, 회사 운영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측 가능한 창업기업 경영을 위해서 사전에 팀원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팀원들 간에 또 지분, 이런 것들 소유, 주식행사의 경우는 법적인 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팀. 그래서 이제 대개 공동 창업자들 간의 어떤 계약을 주주 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주주계약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타트업 창업할 당시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창업자들 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로부터 사업 초기 심사를 받을 때 반드시 변호사가 먼저 스타트업의 지분 현황과 법률적 위험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회사 창업 시에 창업자들 간의 명확한 계약서 작성을 잘 안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냥 상호간 지분이 얼마인지 정도만 합의하고 의리 이렇게 해서 함께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실 이 의리도 배고픈 시절의 스타트업에는 이게 필요하죠. 그 사업인데 그런 안정이 되고 좀 성공이 되고 있다, 이런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사실 의리로 뭉쳤던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트업의 시행착오를 알고 있는 벤처캐피탈들이 이 기업의 소유 구조, 운영 구조에 대해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또 창업자들 간의 계약 또는 주주 계약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론, 거기에서 페이스북의 최초 아이디어를 제공한 윙클보스 형제들이 나중에 막 주거버거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버거가 윙클보스 형제들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상호간 계약을 미리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업자들 간의 소송이 윙클보스 형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주거버거의 친구이자 최초 CFO를 담당했던 이 창업자까지 합의서에는 서명을 했지만은 다시 소송을 하는 그런, 그래서 불명확하고 불리한 또 합의서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 간의 소송이 발생하고 또 소유권 분쟁 이런 것들이 휩싸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창업기업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가? 주주간 계약에는 주식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이제 합의할 계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주간의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는 창업자들 간의 지분율의 확인, 또 주권 발행 여부 결정, 그다음에 주주 명부 발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세 번째는 회사의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또 자금 관리하는 사람이 이사회에다가 이걸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고하고 이사는 자필 승인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퇴직 1개월 전과 3개월 전에는 반드시 퇴직 사유를 주주들에게 통보해야 된다. 퇴직 시에는 보유 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인수인계는 어떻게 할 건가? 또 금전적 책임은 어떻게 할 건가? 다섯 번째는 계약의 이제 존속기간, 또 준거법, 분쟁 해결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어떤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관 작성 이런 것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가지게 됐고요. 정관을 이제 사용하기 전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 양도 제한 규정입니다. 주식 양도는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회사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주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 대신 이사회 승인을 받아라 하는 걸로 정관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주식 매수 선택권, 영어로 스탁옵션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대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준 정관들에 보면은 간혹 이 스탁옵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집어넣게 되면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정관에 규정을 반드시 두는 게 필요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요, 한 5가지 정도의,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여하냐, 그 다음에 양도할 주식과 또 종류, 수는 어떻게 할 건가, 또 부여받는 사람의 자격 요건은 어떤가, 행사 기간이라는 건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사회 결의로 어떤 일정한 경우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정관에 미리 규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창업자의 지분, 공동창업자의 지분 배분 시기와 지분 배율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갈등이 오는 것은 창업자의 지분제 비율 관련인데요. 사업이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시기에는 이 지분 배분이 오히려 프리라이더 양상할 수 있습니다. IDG 벤처스 코리아의 이유 대표가 지분 배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분 배분은 이 최소 여건 시제품 MVP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MVP가 테스트 후에 사업 가능성이 확인될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MVP를 구축하는 과정에 보면 각자 실력이 드러나죠. 누가 이 프로젝트에 더 헌신을 했는가, 누가 지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MVP 구축에 기여도가 적거나 덜 참여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분을 좀 작게 하거나 아예 제외시키고, 그래서 MVP를 먼저 구축하면서 지분 배분을 배열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MVP를 구축하고 나서도 당장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굳이 까다롭게 힘든 지분 배분을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통상 투자하는 회사 지분을 상임 형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이 필수적이지만 지분 구조는 어떤 처음에 굳이 법인 설립부터 꼭 해야 될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출이 발생하거나 비용 조치 본격화돼서 어쩔 수 없이 법인 설립 필요가 있을 때 지분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개인 돈을 마냥 쓰는 것이 한계가 있죠. 초창기에. 그래서 비용을 법인에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하도록. 그래야지 이제 세무적인 혜택도 좋습니다. 대개 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에 지분 비율을 n분의 1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엔젤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는 4명의 만약에 창업자가 있는데 4분의 1씩 쪼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경영권 위험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회사의 지분 비율의 상법상에는 이사의 선임과 해임의 의결권은 이 3분의 1, 이 발행 주식의 3분의 1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팀의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에게는 50% 이상의 지분을 몰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최대 주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경영권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투자자들이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n분의 1씩 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그 경영권의 안정성이 부족한. 그래서 이 상법상에는 주식회사가 이 대표이사 또는 핵심적인 역할자가 최소 3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어떤 공격적인 어떤 인수자들에 의해서 이 회사를 매매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이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3분의 1의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회사를 처음에 차렸지만 나중에 이제 그 회사를 오히려 본인이 세운 회사를 맨몸으로 쫓겨나는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웅자 오빠 이렇게 유명했던 광준배 푸나이엔티 대표는 사실 TV 동물농장을 통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TV 시리즈에서 이렇게 사실 본인이 2008년 신용카드 사태 터지면서 불신용불량자가 됐다가 2005년도에 엔젤 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 캐릭터 사업이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연매출 20억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 하다 보니까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강 대표의 신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은행의 대출의 이자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잠시 대표직을 투자자가 하고 대출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저리 이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했으니 그 다음에는 강 대표한테 다시 돌려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시적으로 넘겨줬던 대표이사가 나중에는 이제 그 투자자가 그 회사를 이렇게 강 대표 쫓아내는 뭐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퇴직자와의 갈등 관리가 있습니다. 대개 퇴직자는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1, 2개월 전에 얘기하기보다는 퇴직에 임박해서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전에 막 임박해서 퇴직 의사를 밝혀왔다. 근데 이제 대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체 인력을 하면 업무 인수인계 이런 게 필요한데 사람을 뽑는 기간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그 이제 퇴직한 직원이 다른 데 갔다. 이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업무 인수인계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쪽 회사의 업무가 바쁘다. 이런 핑계로 사실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직무 설명서, 영어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잡 디스크립션, 즉 직무 설계를 아주 자세하게 업무 매뉴얼 수준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전 창업의 경우에는 퇴직자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퇴직금과 연차 수당에는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도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했고, 또 5인 이상의 또 사업자의 경우는 연차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전 창업에 유의해야 될 자세한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은 심화학습에서 간단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화학습에는 직원의 수가 10명이 넘어간다. 그럼 전문적인 취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10인 이상이면 취업 규칙을 정하고 또 노동청에 신고하고 또 그걸 위반했으면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것이 규칙이에요. 그래서 취업 규칙이 어떤 거를 규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동부 장관에게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해야 된다. 또 사업장이 이런 것에 있을 때는 각각 신고해야 된다. 또 연차 유급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연차 유급은 1년간 8월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이상 유급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인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급 휴가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쓰도록 사용 촉진을 사용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가 끝나기 3개월 전에 또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쓰도록 종용을 해야 되고, 그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사업주는 쓰지 않은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즉 돈으로 지불해야 되고, 퇴직자들이 퇴직할 때는 한 가지 사직서 반드시 받아두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업관리란 직원 선발 후 직원의 복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직원의 출근, 퇴근, 결근, 휴가, 노동시간, 임금 지불, 인사기록, 복무규율의 준수사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장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무급 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모든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취업 규칙이란 근로자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은 물론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복무 규율, 복무 규정, 종업원 규정 또는 사규 사칙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취업 규칙의 내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인은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장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년 초과 매 2년에 대해 1일 추가, 최대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퇴근 시 1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요.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촉구에도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기재사항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퇴직자 관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법제 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시 30일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한다. 따라서 예고가 없었을 때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24조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유효 요건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노력의 유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들을 두고 있죠.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제도란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은 어떠셨나요? 놓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리더십과 갈등 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갈등 관리에 대해 학습을 했습니다. 창업 기업의 CEO 또는 핵심 인력이 가져야 할 지분 비율의 가이드가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 기업의 CEO 또는 핵심 인력은 코스닥 시장 상장 등의 최종 상장 시까지 3분의 1 이상의 지분이 필요합니다. 본인 직접 소유이거나 아니면은 변하지 않는 우호 지분으로 소유해도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투자자가 투자할 때는 최초 지분은 계속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CEO나 핵심 인력들은 계속 유상증자 자금을 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최초의 보유 지분은 계속 유상증자 할 때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초 지분 시에는 최소 70% 정도는 소유하게 되면 두 번 또는 세 차례 유상증자할 때에도 최종적으로 3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분 비율에 대한 일문일답이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지분을 관리해보세요. 학습 내용을 미뤄볼 때 명확하지 않은 상태의 지분 배분은 오히려 프리라이더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지분 배분을 하기 적절한 시기와 비율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의견 입력 후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여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보세요. 이것으로 리더십과 갈등 관리 이해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엘리베이터 피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